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메르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소식.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요. 전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까지 추가 감염 환자가 없는데 접촉자 가운데요, 의심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이제 메르스의 그 잠복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이 메르스는 이제 잠복기가 2에서 14일 정도.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는 평균 잠복기가 한 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우리나라 유행 시의 잠복기는 한 7일 정도였었는데요. 이게 감염시킨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잠복기가 짧아지고 감염시킨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이제 잠복기가 길어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환자는 증상이 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설령 타인에게 감염을 시켰더라도 외부로 그 배출된 바이러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잠복기가 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잠복기가 7일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까지 증상이 있었던 의심 환자들은 이 첫 번째 환자로부터 이 잠복기가 굉장히 왔더라도 굉장히 짧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감기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많았던 분들이고,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혹시 증상이 없다가 생기는 분들이 역학적인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2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 이제부터가 이제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군요. 그런데 쿠웨이트 정부가요, 쿠웨이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인들의 검사 결과가 지금 좀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콧물 채취로 검사를 했다는데 이게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콧물에서 메르스 환자의 콧물에서 이제 그 채취를 했을 때 사실은 거의 그 양성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메르스 검사를 할 때는 주로 세 군데 부위에서 합니다. 하나는 상기도 부위, 이제 코나 인두와 같은 상기도 부위, 그리고 이제 기관지 아래쪽에서 이제 객담을 검사하는 하기도 부위, 그리고 혈액, 이렇게 세 군데서 검사를 하는데, 이 메르스라는 이제 바이러스가 주로 하기도에서 감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상기도나 혈액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위해서 상기도랑 혈액에서 검사를 하지만, 이런 이제 코 같은 상기도나 혈액에서 검사를 한 경우에 음성이 나왔다고 메르스가 없다고 진단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다시 이제 계속 반복 검사를 해서 가능하면 하기도 검체를 계속 받아서 검사를 이제 나가야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진단적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쿠웨이트 이 중동에서는 그나마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서 그런지 조금은 급하게 이 면봉을 가지고 코에 넣었다가 그걸로 검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자, 교수님, 오늘부터가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이면 1차 잠복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좀 조심하고 또 언제부터는 좀 안심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환자분이 이제 증상이 심하셨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제 7일 정도부터 혹시 생긴다면 이제 환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고비는 이번 주말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말이 지나가서 이제 추석 명절까지 환자 발생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말 1차 감염자에서 끝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신상엽 박사님 오늘 아침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패널분들과 함께 추가로 나온 메르스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의심 환자가 11명이 있었는데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음성 판정을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이제 어제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고 의심 증상이 나온 사람에 대한 이제 확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1차 검사 결과입니다. 11명 중 10명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 1명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11명은 접촉을 하고 뭐 고열이라든가 미열 또는 뭐 설사 이런 등의 어떤 의심스러운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격리된 상태인데 1차 결과만으로는 아직 뭐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2차 검사까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만약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이 격리에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심스러운 환자 말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접촉한 사람도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택시라든가 항공기를 같이 이제 타고 온 맞습니다. 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 외국인이 10명이 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근데 봅니다. 많이 줄었어요. 30명에서. 네,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이제 찾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아마 10명에 대해서도 이 동선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 이 최초 확진 환자 이 한 명과 별개로 또 이제 여성 A 씨가 두바이에 들어갔다가 의심스러운 증상을 보여서 또 혹시나 메르스에 걸려서 이제 감염돼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분도 역시 현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에서요. 메르스 증상 의심 신고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찰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외국인하고 3일 전에 술을 마셨는데 뭐 발열 있고 뭐 설사도 한다, 메르스 증상이 있다 이래 일일이 신고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대응하니까 아마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추궁하는 식으로 취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질병 끊어버린 겁니다. 자, 메르스 오인 신고로 경찰이 정말 밤새 고생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부산시 메르스 대책본부가 잘 작동이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무용충물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현재는 핸드폰이 꺼진 상황이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많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을 하기로 시경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매뉴얼대로 하신 거네요? 네. 예. 핸드폰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허위 신고인 줄 알았다. 예. 그런데 사람을 찾기도 전에 네. 허위 신고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아마 이게 술에 취해 있었다. 목소리에 이제 느낌이었겠죠. 예. 개인마다 주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주관적인 느낌을 믿으면 안 되죠. 지금 1339 질병관리본부가 이 공식 신고 전화라는 건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굳이 또 시 쪽으로 연락이 지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112나 119로 메르스인 것 같다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 당국 차원, 경찰, 검역 당국 그리고 예. 지자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안내를 할 때 보건소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동네 보건소나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제 새벽이기 때문에 당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당직 팀장이었고요. 그런데 뭔가 자 1339로 전화해 보세요. 경찰에 연락해 보세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쪽에서 즉각적으로 어디 계시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도 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토스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으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지자체의 역할은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저 새벽에 결국 경찰로 연락이 갔고요. 경찰은 새벽에 방역복을 차려입고 찾아 나섰습니다. 네. 5시간 동안 추적을 해서 찾아내거든요. 다행히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예. 저렇게 미리 주취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허위 신고일 거라고 단정하게 되면 예. 지금 아까도 10명의 외국인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과 사흘 전에 술을 먹었는데 메르스 증상이 있다. 그럼 일단 출동을 해봐야죠. 예.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항상,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오인 신고로 판단이 됐습니다. 좀 예. 다행인데요. 그래도 경찰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잘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한 언론에서는요. 확진 환자 60대 남성 A씨 부인과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했던 내용을 이 부인이 맞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서울시가 예전에 SNS 라이브로 회의 내용을 공개했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특별히 뭐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아내분이 이제 공항으로 그 마중을 나오실 때 일단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라고 환자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자가용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리무진 택시를 또 따로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네, 이 메르스 마스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부인한테 마스크를 끼고 오라고 했다는 건 이미 본인이 메르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부인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아내한테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미 조금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오해와 논란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방금 이야기 들은 게 바로 9일 날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이야기입니다. 역학조사관의 이야기는 뭐 아내한테 마스크를 쓰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예. 이게 또 정부의 또 설명과는 또 다릅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정면 반박을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메르스 확진자가 아니라 이 서울대병원 의사 지인이 마스크를 쓰고 오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서울시의 조사와 역학조사와 또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또 다르다라고 해버리는 것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 확진자의 아내는 이 두 내용이 또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2년 전에 폐렴을 앓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면역력이 좀 떨어졌고 또 나이가 지금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 공항이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갈 때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정부의 역학조사가 처음부터 좀 잘 됐던 것이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랑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부인의 입장까지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가장 의아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귀국 후에 부인이 아내가 차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안 타고 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나눠서 간 것이 아니라 예. 남편이 내가 올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내가 간다라고 차량을 가지고 간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예. 남편이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리무진 택시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뭐 한 4, 5분 만에 택시가 왔기 때문에 요새 이렇게 부르는 택시를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네. T로 시작되는. 네, 예. 그래서 금방 왔기 때문에 또 지금 남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먼 주차장까지 이동하기보다는 이미 지금 택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예.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뭐 빠르고 편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초 확인을 한 이 리무진 택시도 이 정부에서는 발표하기를 이게 벤이다. 그래서 누워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아팠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해당 택시도 벤이 아니라 예. 그냥 승용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큰 승용차였는데 제가 그 부르는 택시라고 하면서 이제 T를 했는데 그건 네네. 택시고 K 택시를 불렀는데 제가 그렇죠. 이제 발음을 맞습니다.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 확진자 전혀 의심이 없이 귀국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 병이 걸렸다면은 무리해서까지 귀국을 했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 만약에 메르스라는 걸 알았다면 예. 본인이 알았다면 귀국을 하지 않고 쿠웨이트에서 입원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설사 증세 정도. 그걸 우리가 흔히 복통, 장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고 싶은데 본인이 아는 지인 의사가 있거나 예. 다니던 고국의 병원에 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면에서 지금 지자체 또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여러 곳에 엇갈린 시각이 혼선을 준 게 사실이고 예. 저도 이 첫날 제가 평론했던 내용과 그 다음날 평론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예. 그게 바로 이 서울시 대책회의 때문에 네. 제가 상당히 이 확진자분을 의심을 했었거든요. 예. 첫날은 이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었는 분이라 공항에 왔다가 바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예. 다행히 초기에 메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 검역 통과대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런 시각들이 이제 뭐 박원순 맞섰습니다. 서울시장님을 예. 비롯해서 서울시 쪽에서는 3년 전에 하도 이제 크게 당하다 보니까 예. 좀 과잉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의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10시간 비행을 했는데 화장실을 2번 갔다고 이 확진자가 진술했는데 너무 2번밖에 급격한 거 화장실을 아니냐. 안 갔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했다 왜 택시 타고 갔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하나하나 해명을 들어보면 예. 아 여러 가지 이런 오인을 낳을 수 있었을 대목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늦장 대응보단 과잉 대응이 낫다. 이낙연 총리의 말씀은 전 동의를 해요. 예. 하지만 이 과잉 대응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이 근거 없는 의심을 너무 확대해도 안 되겠다는 또 교훈을 얻어봅니다. 그렇군요. 주차장이 또 멀리 있으니까 알았다 한들 아유, 저래도 그런 상황이 택시를 있겠어요. 빨리 부르는 것이 네.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예약 할 수도 택시가 있고요. 5분 내로 예. 도착했는데 공항 가보시면 알지만 예. 주차장에 되셨으면 이 남편분을 모시고 몸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10분 정도 찾고 걸어가야 있었죠. 되거든요. 예. 네, 그 거리를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뭐 언론 대응이나 뭐 정부나 지자체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그런 있을 대목이 있어 가능성도 보입니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메르스 더 이상 확산 안 되기를 기원하고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부선 씨가요 변호사 없이 경찰에 출석한다고 했는데 변호사를 또 갑자기 구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22일 날 처음에 본인이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장과 함께 본인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기한이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되기 전에 한 6일쯤에 SNS에 글을 남기면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한 차례 다시 연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연기했던 조사를 다시 받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변호사를 좀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본인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인의 SNS에서 여러 이제 그 지인들과 설왕설래 어떤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오갔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강금실 전 장관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김부선 씨가 원하는 사람은 여성인 변호사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색 사실 이게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고소고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치색이 없는 변호사를 좀 선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강용석 씨가 김부선 씨 변호를 맡겠다고 했는데 김부선 씨가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변호사가 과연 변호를 맡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달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변호사 선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예요, 이재명 씨는. 근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대학도 문턱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분갑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사와 반드시 입회해야 될 것 같다는 여러 팬들의 우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서 떠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땐 당연히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변호사 업계도 그렇게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선임되면은 바로 소문나지 않나요? 근데 금방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사실은 김부선 씨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몇몇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조계에서는 그런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이제 다 이야기가 나갔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좀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아마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익 사건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정의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다면 많은 변호사들이 뭐 비용을 받지 않거나 뭐 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적은 변호사 비용을 받고 이렇게 사건을 수임했을 텐데 예. 이 지금 사건이 최초의 시작과는 다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나 그냥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인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김부선 씨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큰 사건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본인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법인한테도 큰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예. 맡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조금 신뢰관계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김부선 씨가 경찰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출석 일정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네,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면 경찰과 이제 조율을 해서 그 출석하기로 한 시간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 만약에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예컨대 바쁜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 정말 아파가지고 입원을 한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이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을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연기를 해주긴 하는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김부선 씨가 거의 한 달가량 연기를 하고 예. 또 그 한 달가량 연기를 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그것을 한 2, 3주가량 늦추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수사관 입장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나 이 과정에서 수사관과 정말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연기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SNS상에서 일방적으로 출석하겠다, 언제 출석하겠다, 연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찰 입장으로서는 조금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부선 씨는 근데 경찰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조사 들어가서 내 휴대전화를 점검을 했다 이런 얘기도 또 남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경찰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 휴대폰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경찰이 이번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 내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알리고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피의자의 권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A4 용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예. 네. 지금에는 아주 A4 용지를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하셨죠까지 이런 확인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부선 씨의 휴대폰을 내달라라고 하면서 이걸 조사했다? 조사할 권리도 권한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조심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있느냐 정도는 물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역시 경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녹취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건 불법입니까? 뭐 녹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사전에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이고 다만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수사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뭐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나에 대한 조사를 진술 녹화를 해달라라고 경찰에 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